이 준비했었던 자본금 1억 5천에 대한 유효기간은 과연 얼마일까? 여기서 말하는 유효기간은 이 건설업 등록을 준비할 때 만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유효기간이 아니라 이 실제적으로 1억 5천만 원이 언제까지 유효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조업 혹은 도소매업 다른 사업을 하던 법인이 건설업을 등록할 때 흔하게 겪는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컨설팅 업체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에 많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이야기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자본금으로 회사 기업을 시작했다가 기존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케이스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첫 번째로 상담을 하게 되는 게 이제 건설업을 등록해서 민간공사를 하시는지 광급공사를 하시는지 이제 먼저 질문을 드려요. 이제 광급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지거든요. 제조업을 하던 법인이 이 건설업과 맞지 않으니까 혹시 신설법인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냐? 뭐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우리가 굳이 법인이 사업체가 있는데 신설법인을 할 필요가 있냐? 기존 법인에다가 우리가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해야만 시너지 효과가 난다. 기존 법인을 대부분 선택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자본금을 더 준비하실 의사가 있으시냐? 여쭤보면 아니 도대체 이 등록 기준은 1억 5천인데 왜 컨설팅 업체들은 자본금을 더 준비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의문점을 제기하곤 하시죠. 이 핑크색 흐름을 따라서 상담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고객분들 입장에서 상담을 해주는 컨설팅 업자가 혹시라도 비용을 어떻게 더 받기 위해서 하는 수작 행위인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조금 더 명확하게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영상은 그런 의도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김 부장 같은 케이스는 대부분 2억 5천이라는 뭐 조언은 무시한 채 1억 5천을 가지고 건설업을 등록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본인이 다 알아봤더니 1억 5천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그럴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억 5천을 가지고 건설업을 등록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장부로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자, 이 회사는 자본금 1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1천만 원이 다 임대 보증금으로 쓰인 거예요. 예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버리죠. 판매 수익을 일으켜야 되니까 상품 혹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자금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돈 1억 1천만 원을 더 들여서 재고자산 8천만 원, 판매용 상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판매용 상품 8천만 원어치 하고 그 제품에 대해서 특허도 받게 됩니다. 특허에 3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자본금 1억 5천을 더 추가해서 이게 합쳐지면 이제 건설업을 등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우리가 소급 적용이라는 말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어떤 행위가 일어날 때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뭐 적용할 거냐, 적용하지 않을 거냐를 논하는 게 이제 소급 적용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소급 적용이라는 단어가 이 건설업 등록하는 시점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기본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건설업은 어디에 등록하느냐? 뭐 시청, 구청, 뭐 이렇게 지자체, 기초단체에 등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건설업은 국토교통부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에 등록하기 이전에는 자본금 1천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자본금 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준비한 뒤에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자본금이 1억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설업체가 되는 겁니다.
이 준비했었던 자본금 1억 5천에 대한 유효기간은 과연 얼마일까? 여기서 말하는 유효기간은 이 건설업 등록을 준비할 때 만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유효기간이 아니라 이 실제적으로 1억 5천만 원이 언제까지 유효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건설업을 등록할 때 김 부장 회사가 제조업을 하든지 도소매업을 하든지 뭐 매출이 많든지 적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본금 1억 5천만 더 추가하게 되면 건설업을 등록할 수가 있어 라고 만든 게 이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건설업을 등록을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업 조기경보 시스템이라는 거를 발동을 하게 됩니다. 이 건설업 조기경보 시스템은 건설 회사가 이 혹시라도 부실한 회사인지 아닌지 무슨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닌지 이런 감시하는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적용되는 시점은 건설업을 등록한 순간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본금 1억 6천만 원인 요 시점 있잖아요. 이 시점. 건설업체가 돼서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이 된 이 시점부터 국토부 감시 시스템을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가 뭘 해야 돼? 자본금이 합쳐져서 1억 6천만 원의 자본금을 가진 회사를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 재무제표를 국토부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재무제표를 그대로 건설업 실질자본금 기준대로 평가를 하게 되면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제 혹시 이전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자본총계에서 재고자산은 겸업자산이고 특허는 건설업에서 부실자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회사의 김부장 회사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5천만 원밖에 안 나오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이 김부장은 제조업 매출도 할 거고 건설업 매출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조업 매출 대비 건설업 매출이 과연 몇 대 몇인가를 계산해서 이 5천만 원을 또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부장이 면허를 등록한 이후에 건설업의 실질 자본금은 5천만 원보다 더 낮은 숫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조 매출 대 건설 매출이 몇 대 몇 퍼센테이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면허를 10월 1일 날 발급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10월 1일부터 올해가 끝나는 12월 31일까지 약 석 달 동안 이 기간에 건설업 매출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될까? 회사의 실질 자본금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빵원이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의 이유예요. 민간 공사를 한다는 뜻은 건설업을 등록하고 바로 건설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관급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예정이다. 혹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 부장은 건설업 등록해서 이 등록증을 찾자마자 바로 자본금이 미달돼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 김 부장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에 이건 제도적인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건설업을 등록하고 나면 국토부 감시 시스템이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확장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국토부에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김 부장의 회사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건설업 준비 단계에서 제출했었던 기업진단 보고서 1억 5천만 원짜리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만이 국토부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본금이 이제 부족하다고 제가 계산했던 그 기간은 건설업을 등록한 그 이후란 말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는 국토부에서 이 김 부장의 회사를 감시할 수가 없어.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31일이 지나서 결산을 마감하고 내년도 4월 15일 날 2차 실적 신고를 제출하기 이전까지는 김 부장의 회사는 실질 자본금이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은지 국토부에서도 감시는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4월 15일에 제출된 결산서는 8월 달에 이제 국토부 시스템에 반영이 되면서 그 이후에 김 부장의 회사는 자본금 미달 혐의가 있는 회사로 감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김 부장의 회사는 실질 자본금이 5천만 원이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낮은 숫자로 평가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원리는 조금 초등학교 수학을 하셨던 분들이면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요. 김 부장 산업의 제조업 자산보다 건설업 자산을 2배를 더 커 보이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이 제조업 자산을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제조업 자산을 매각을 하거나, 두 번째는 건설업 자산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건설업의 자본금을 더 늘리거나, 세 번째는 조금 했던 자산을 더 커 보이게 부풀리게 할 수도 있어요. 실질 자본금을 계산할 때 제조업 매출 얼마, 건설업 매출 얼마, 이렇게 몇 대 몇으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건설업 매출을 확 늘리면
건설업 자산 인정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실질 자본금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내용은 더 중요해요. 김 부장은 2022년 10월 달에 건설업체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바로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네, 시공능력을 받을 거예요. 이제 서류 제출을 하고 시공능력을 산정받으려고 하겠죠? 이 시공능력 평가액을 산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받아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경영평가액입니다. 경영평가액을 먼저 산정을 받아야 시공능력 평가액을 산정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영평가액을 산정받으면서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부채비율하고 유동비율입니다. 이 부채비율, 유동비율, 이 경영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 상태에서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은 어떻게 산정이 되냐면 2021년 작년에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경영평가도 받아야 되고 부채비율, 유동비율도 산정이 되는 거예요. 2021년 재무제표가 이거였잖아요. 자본금 1,000만 원에 재고자산 8천 있고 뭐 가수금 1억 1천 있고, 이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경영비율을 산정받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부채비율 공식은 뭐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뭐 부채총계 나누기 자본총계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데, 이걸 계산했더니 이제 110%라는 어떤 수치가 나왔어요. 자, 유동비율도 뭐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곱하기 100이지만 뭐 일단은 그냥 지나갑시다. 유동비율은 72%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채비율 110%, 유동비율 72%가 나왔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자, 신설법인이 가장 많이 하는 2억 원 미만 공사를 할 때 공사 입찰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해당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100% 미만은 5점, 130% 미만은 4.5점, 유동비율도 100% 이상은 5점, 90% 이상은 4.5점, 이런 점수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실내 건축 같은 경우는 평균 비율이 부채 비율이 69%, 유동 비율이 180%예요. 이 김 부장의 회사는 입찰을 해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채 비율은 69%보다 낮은 숫자여야 하고 유동 비율은 180%보다 높은 숫자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는 반대가 됐죠. 그래서 김 부장의 회사는 2억 미만의 공사를 낙찰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꼭 낙찰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확률이 뭐 10분의 1이었다. 이보다 이제 수치가 낮게 되는 경우는 한 100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경영 비율에 대한 조건이 있다. 이 110%, 72%라는 이 안 좋은 경영 비율은 2023년 8월까지 이제 적용을 받게 되는 거고요. 10월 1일 날 면허를 등록해서 12월 31일까지, 건설업체가 된 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런 경영 비율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합쳐졌던 재무제표 이것을 기반으로 그 다음 해에 경영 비율을 산정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부채 비율은 68%, 유동 비율은 209%가 나오네요. 제가 이야기한 대로 평균 비율보다 좋아졌죠. 69%보다 낮고 180%보다 높으니까 이번에는 이 조건을 충족을 했어요. 2023년 8월까지는 부채 비율 110%, 유동 비율 72%를 적용받지만 그 다음 해인 2024년 8월까지는 부채 비율 68%, 유동 비율 209%를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2023년 8월까지는 2억 미만 공사를 입찰 불가능한 기간이 되어버리지만 그 다음 해는 2억 미만의 공사는 입찰 가능한 상태가 되지만 여기서 부채가 1,000만 원만 더 늘어난다고 하면 이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이 또 평균 비율보다 더 안 좋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확인하시라고 김 부장이 장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부채가 딱 1,000만 원만 늘어나면 그러니까 1년이 아닌 2년 동안 입찰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문제점만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해결책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건설 회사들별로
매출액이 다 틀리고 장부를 기장하는 방식, 담당자의 성향도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옳다, 이런 방법이 틀리다 규정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기존에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할 때는 분명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건설업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건설업 입장에서 보면 건설업이 더 많은 규제와 더 많은 지침을 지켜야만 하는 사업이에요. 본의 아니게 건설업 입장에서는 페널티로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등록 기준이 1억 5천이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시작하신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영상을 빌어서 조금이나마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